한 나라가 50년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발견으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성공 뒤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어요. 과연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정말 지속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노르웨이가 행운을 어떻게 위험으로 바꾸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9년 10월 25일, 운명을 바꾼 그 순간을 되돌아가 봅시다. 필립스 석유회사의 직원들은 이미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북해에서 200개가 넘는 탐사를 진행했지만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찾지 못했거든요. 더욱이 10년 전 노르웨이 지질학회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륙붕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발견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지질학자 맥스 멜리가 목격한 광경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자외선 아래에서 암석 샘플이 보여준 황금빛 형광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밝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내뱉은 말은 역사의 길이 남을 명언이 되었죠. 우리가 금광을 발견한 줄 알았다는 그의 증언처럼 실제로는 금광보다 훨씬 더 큰 보물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2달이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노르웨이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역사적 발표를 했습니다. 에코피스크 유전의 발견이 공식 확인된 것이죠. 이 발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노르웨이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해요. 바이킹 시대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주요 산업이라고 해봐야 농업과 어업, 그리고 목재업이 전부였죠. 심지어 1969년 당시 1인당 GDP도 이웃 나라인 덴마크와 스웨덴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는 어떨까요? 노르웨이는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세계 최고 부국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운명적인 우연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1959년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대급 천연 가스전이 발견되자 영국은 즉시 움직였어요. 당시 영국은 식민지 시대의 종료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영국은 적극적으로 주변국들과 대륙붕 경계선 협정을 추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노르웨이는 이 협정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국 지질학자들조차 석유 발견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965년 영국의 주도로 체결된 대륙붕 경계 협정이 훗날 노르웨이에게는 행운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 한 줄의 경계선이 앞으로 100년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겁니다. 중앙선 원칙에 따라 각국 해안으로부터 등거리의 경계선을 그었는데 이 결정이 노르웨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협정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석유를 발견하는 것과 채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노르웨이는 석유 채굴 기술이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수십 년 전 수력발전 개발 때와 동일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기술력에 의존하되 국가가 자원에 대한 궁극적 소유권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죠. 에코피스크 유전의 발견이 얼마나 극적인 우연이었는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유전은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로부터 거의 등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만약 1965년 경계선 협정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체결되었다면 이 거대한 유전은 다른 나라 소유가 되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노르웨이 편이었어요. 에코피스크의 석유 매장량은 무려 33억 배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북반구에서 발견된 가장 큰 해상 유전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 스타피오르드에서 26배럴, 걸프렉에서 21억 배럴, 오세베르그에서 12억 배럴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트롤 가스전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현재까지도 노르웨이 전체 천연가스 공급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연속적인 발견의 결과 노르웨이는 현재 50억 배럴 이상의 석유와 650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수치만으로는 세계 8위의 석유 생산국, 4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지만 1인당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노르웨이는 1인당 석유 수출량 세계 2위, 1인당 천연가스 수출량 역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풍부한 화석연료 자원을 보유한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상위 10대 석유 수출국 중 민주주의 국가는 단 2개국뿐이고 천연가스 수출국 중에서는 4개국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노르웨이는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현재 국영 석유 회사인 에퀴노르가 노르웨이 전체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어요. 게다가 정부는 석유 기업들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려 72%의 세금까지 부과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수익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정부 연금기금, 일명 석유펀드로 들어갑니다. 노르웨이 투자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이 펀드는 현재 1조 9,600억 달러에, 즉 노르웨이 국민 1인당 35만 6천 달러에 달해요. 이는 세계 최대 국부 펀드로 사우디아라비아 PIF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엄격한 규칙에 따라 펀드의 예상 실질 수익률인 3%만을 매년 사용할 수 있고 원금은 절대 건드릴 수 없거든요. 이런 신중한 관리 덕분에 현재 노르웨이 예산의 80%는 비석유 수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노르웨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를 건설했어요. 장애 및 질병 수당에 OECD 평균의 4배를 지출하고 모든 교육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학생 1명을 교육하는데 연간 2만 달러를 투입하는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노르웨이는 경제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2024년 기준 노르웨이 정부는 여전히 신규 탐사 허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극권 탐사 구역만 90곳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석유와 가스가 노르웨이 총 수출의 61%를 차지해요. 나머지는 어떨까요? 수산물이 9%, 기계류가 3%, 알루미늄이 3%를 차지할 뿐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노르웨이가 풍부한 수력 발전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중심지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전력의 95%가 수력 발전에서 나와 전기료가 매우 저렴한데도 말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주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OECD 자료에 따르면 노르웨이인들의 근무 시간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풍요는 게으름을 낳고 게으름은 결국 혁신을 잊게 만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업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의 신규 스타트업 수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벤처 캐피털 투자도 이웃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보다 적습니다. 이런 현상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노르웨이가 세계 최대 투자 펀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혁신과 창업에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율도 GDP의 1.56%에 불과해 스웨덴의 3.4%, 핀란드의 2.96%, 덴마크의 2.89%에 크게 뒤처집니다. 교육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교육에 많은 돈을 쓰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노르웨이 학생들의 수학, 과학, 독해 실력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아요. 학생 1명당 투자 비용은 OECD 평균의 거의 2배인데도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석유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난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계가 점차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의 80%가 비석유 수입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민간 일자리의 약 10%가 석유 및 가스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들이 내는 세금, 이들의 소비 지출 등을 고려하면 노르웨이 경제의 석유 의존도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 합니다.
노르웨이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다른 분야에서도 드러나요. 주택 문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6년 이후 주택 착공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주택 가격은 56%나 상승했어요. 그렇다면 주택 위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 정책입니다. 노르웨이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해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주거용 부동산 매매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할까요? 당연히 부동산이죠. 돈이 흘러야 할 곳이 막히자 모두가 부동산으로 몰려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투기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어 가격이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의 가계부채는 소득의 20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어요. 현재로서는 석유 수익이 워낙 많아서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경제가 둔화되고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시점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노르웨이는 그때 가서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노르웨이에게는 또 다른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근 노르웨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인산염 매장지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장량은 약 100억 톤으로 2위 국가보다 50% 이상 많아요. 전체 매장량의 가치는 12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유 발견 때와 마찬가지로 지질학자들은 이런 대규모 매장량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타이밍도 완벽합니다. 인산염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비료의 핵심 원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기술로 채굴 가능한 양은 약 20억 톤에 불과해 가치는 3,500달러 정도로 줄어들어요. 더욱이 이번에는 국민들의 반응이 달라요. 많은 노르웨이인들이 채굴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석유 의존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회주의 좌파당은 2025년까지 채굴 허가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노르웨이를 모방할 만한 경제 모델로 꼽습니다. 하지만 이는 키 165cm인 사촌에게 농구에서 르브론 제임스처럼 플레이하라고 조언하는 것과 같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각자가 가진 조건에 맞게 일해야 하는 것이고 노르웨이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라입니다. 풍부한 수산 자원으로 여러 세대를 먹여 살릴 수 있고 강력한 수계 시스템으로 거의 모든 전력을 저렴하고 깨끗한 수력 발전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지구상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세계 최대 인산염 매장량까지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운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풍부한 자원을 산업 발전에 활용하지 못했고 대신 펀드를 조성해서 일부를 떼어먹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더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노동자들은 점점 더 게을러지며 산업계는 점점 더 안주하고 있어요. 석유의 세계적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일부 노르웨이인들은 변화가 없으면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전 세계가 긴축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동안 노르웨이는 여전히 다른 나라들이 그만둔 게임의 수표를 현금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노르웨이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원의 축복이 반드시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노르웨이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가장 잃기 쉬운 것 위에 서 있습니다. 자원을 움직이게 할 힘은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부는 자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노르웨이의 현재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